네, 미국의 침공을 당한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3천억 배럴 이상으로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하루 생산량은 고작 80만 배럴에 그쳐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1%에도 못 미치죠.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미국 석유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글로벌 석유 패권 경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박한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한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 좀 비난이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관점을 돌려보면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 세계 1위니까 국제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였죠. 신현돈 교수님, 실제 원유 시장에서 조금 무슨 반응, 변화가 있습니까? 이번 사태로? 아직 뭐 크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는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이 그동안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임팩트 자체가 적고 또 이제 기후 변화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뭐 소비 저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미 유가가 한 50불대에서 한 2년 가까이 50에서 70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한 3년 근황으로 보면 그 하향 추선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그래서 아마 50불대에서 아마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뭔가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늘 우리 지정학적 불안감이다. 그러면 뭐 안전자산이 오르고 유가는 또 관련해서 뛰고 하는데 초기에 뭐 첫날은 뭐 떨어졌다가 또 다시 조금 올랐다가 전혀 시장에 어떤 예측을 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정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충격입니다. 미국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이 지역에서 했던 것은 지난 1990년대 말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유가가 정상적이라면은 대폭 움직여야 되는데 왜 움직이지 않는가? 저는 한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베네수엘라가 매장량은 많은데 그 땅 밑에 있다는 것이죠. 땅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1%밖에 되지 않는다.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가 전혀 아니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사실 지경학적인 요인, 지정학적인 요인보다 더 큰 것이 순수 경제학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될 텐데요. 수년 전부터 국제 유가 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구조를 이어왔죠. 지금 현재 한 200만에서 300만 배럴가의 대량이 공급이 더 많은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경학적 충격보다는 지정학적 충격보다는 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더 컸고 마지막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 전부터 강도를 강하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선흡수했다. 이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 세계 1위라는데 3천억 배럴. 어쩌다가 그런데 전 생산량이 고작 전 세계 비중은 1%도 못 미치는 어쩌다 그렇게 석유 대국이 석유 빈국이 됐습니까?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1970년대만 해도 최대 일산 하루에 한 350만 배럴까지 생산을 해서 축복받은 나라로 이제 여겨졌었는데 350만 배럴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 투자가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가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2015년 이후에 이제 저유가로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국가 재정도 나빠지기 때문에 뭐 국영석유 회사 같은 데서 투자를 못 하게 되면서 200만 배럴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되돌려 보면은 이제 차베스 정권에서 고유가 시기인 2007년도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그 자산을 거의 몰수하다시피 해서 국유화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한 50% 이상을 국영석유회사한테 지분을 주게 돼 있었는데 그게 경제성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정유 공장도 내버려 두고 오고 갖고 있던 지분도 뭐 몰수당하면서 오게 돼서 한 2010년도 넘었을 때는 이미 이게 국제 그 법원에 가서 이미 판결을 받아서 또 돈을 회수하는 미국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휴스턴에 2011년도에 10년도에 있었을 때 코노코 필립스도 그 국제 그 법원에 가서 승소를 해서 일부 돈을 환급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산을 몰수를 당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정유 설비 같은 것들은 이제 자산 평가가 높게 되기 때문에 근데 생산 시설 자체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이 고유가 때는 좋지만 이게 2014년부터 이제 유가가 저유가로 떨어지면서 이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거고 2013년에 아마 차베스가 그 사망을 했었을 겁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점점 생산이 들다가 최근에 한 2년 전에는 한 30만 배럴까지 생산량이 감소한 적도 있어요. 그다음 이제 최근에는 다시 한 100만 배럴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매장량이 많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뭐 농사를 지을 땅이 많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는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다 배추 농사를 짓는 거는 조금만 지면 생산되는 양은 적은 것처럼 이러려면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전체를 다 밭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럴 정도의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그러고 또 한 나라가 모든 거를 다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하루에 한 1,400만 배럴을 생산하고 러시아와 사우디가 한 1,000만 배럴까지 하니까 전 세계 하루 생산량 1억 배럴의 한 3분의 1이 이 세 나라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캐나다, 러시아, 사우디. 사우디. 이 세 나라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는지에 따라서 이제 공급량이 좌우되고 여기에 또 3분의 1이 오펙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수요 공급을 어떻게 이제 조절하는지에 따라서 유가는 많이 좌우되는데 이미 이제 그 중동의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실시해서 이 정도의 유가가 유지되는 거지 여기에 공급이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유가는 아마 폭락할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상당히 유가가 오르지 않고 좀 작년에도 유가가 10% 이상 떨어졌더라고요. 이 차베스 정권, 지금 차베스 정권이 유가가 높을 때 벌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좀 시설 투자도 하고 그랬더라면 당시에 부자 나라 베네수엘라를 유지했을 텐데 그 돈을 그냥 시설 투자 안 하고 펑펑 국민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그 국영회사가 국영기업이 PDVSA라고 그 회사가 대표적으로 정치가 개입해서 경제를 망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국영석유회사.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상황이 장기에 걸쳐가지고 경영 폭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숙련된 인력들이 떠나버렸죠. 가장 최근에는 미국이 주도한 서방 중심의 제재, 입체적인 제재로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있는 원유조차도 유통을 시킬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신 교수님, 지금 상황이라면 공급이 지금 원유 공급이 좀 수요보다 조금 많다 그랬잖아요. 이 베네수엘라 사태 전에서 전반적 유가 전망.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의 전망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유가가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오펙의 생산성이 많은 나라들이 억지로 생산을 줄이는 감산 정책 때문에 공급이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만약에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 나라들이 아마 더 쉽게 값싼 가격으로 석유를 생산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일단 중동이 생산비가 낮기 때문에. 근데 이 베네수엘라는 지금 이미 생산 설비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생산으로 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 한도가 한 200만 배럴까지는 한 1, 2년 안에 올라갈 수 있지만 200만 배럴까지는 지금 100만 배럴에서 한 100만 배럴 추가되는 거는 운영되고 있는 광구의 시추를 빨리 더하면 생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게 이제 관련된 중진류 정유 공장이나 다른 거랑 연계해서 인티그레이션이 되는 프로젝트가 나오려면 한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이 유가에 큰 영향을 주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유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데 더 아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아까 이제 100만 배럴까지도 올라왔다. 뭐 하루 80만 배럴 정도라 그러는데 200만 배럴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메이저들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막대한 규모를 이제 투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실제 에너지부 장관이 이번 주에 그 석유 메이저들과 좀 만난대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인프라 재건 계획을 논의할 텐데 투자를 좀 많이 바로 늘릴 수가 있을까요? 그쪽 베네수엘라 지금 정정도 너무 불안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 가지고 영국의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죠. 그 시사 전문지죠. 그 이코노미스트가 어제 아주 의미 있는 기사 하나를 내놨던데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고위험 전략을 쓰고 있다. 고위험 전략. 예, 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땅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는 데까지는 지난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네.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그 기사 맥락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메이저들이 지금 움직이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건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차베스 정부 시절의 그 국유화해서 다 뺏긴 거잖아요. 몰수당한 예, 거. 다 뺏겨버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기억은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제 장기간에 걸친 노후화 때문에 네. 이걸 다시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투자와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메이저들이 당장 큰 규모의 투자를 하기보다는 예. 기존에 벌쳐놓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생산량을 조금 늘리게 되면 베네수엘라가 현재 한 100만 배럴 정도는 좀 그래도 길지 않은 시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물량은 미국이 다 가져가나요? 그렇게 되겠죠? 미국 회사들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기업들이 석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 중동이나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국영 석유 회사가 그 통제를 다해서 그거를 판매하는 거나 도입하는 거를 나라에서 관장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그 마켓에 따라서 예. 이런 투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저는 크다고 보는데 예. 그게 예로 작년에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래스카 LNG도 예. 트럼프는 하고 싶지만 예. 민간 기업들이 사업성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우리도 섣불리 지금 안 나설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리도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말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투자 결정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는 불확실한데 예. 그 전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누렸던 당시하고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유가 기조가 계속 되고 있고 예. 그 사이에 베네수엘라를 대신해서 북미, 남미에서 캐나다랑 브라질이 예.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캐나다와 브라질이 예, 캐나다는 이제 하루 일산 500만 배럴 생산하고 예. 브라질도 그 솔트돔에서 나오는 그런 데서 나오는 한 300만 배럴이 넘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역에서는 이미 사실은 그 공급이 많다고 볼 수 있어서 네. 크게 장점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프라를 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따라서 들려드는 그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 산업의 그 베네핏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건설을 하게 되거나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금광 시대에 청바지 장사 돈 버는 것처럼 이런 설비를 해주는 거는 그런 리스크는 없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그 에너지 정책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공화당, 민주당 정권 교체될 때마다 예. 에너지 정책을 선호하고 뭐 화석 연료를 버렸다가 했다 하는 것들이 반복돼서 되기 때문에 아마 미국 내에 있는 민간 기업들도 이거를 정확히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베네수엘라 내부의 안정화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확실성 투성이기 때문에 예. 함부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그 예측이 됩니다. 예,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 투자하라고 석유 메이저 기업이 하더라도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그 국유화 아픈 기억도 있는 데다가 또 투자하는데 또 새로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더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베네수엘라는 그 오일의 품질이 안 좋은 그 초중진류입니다. 초중진료. 예. 근데 이제 그 초중진류를 왜 필요하냐면 미국에 한 1년에 하루에 2천만 배럴을 설비 생산을 할 수 있는 정유 공장이 있는데 예. 그거의 많은 부분들이 중진류를 처리하는 거예요. 미국의 시설이 예, 그 피드로 들어가는 원유가 중진류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지금까지는 대부분 캐나다의 오일 샌드를 들어가서 해결을 했는데 만약에 더 싸게 베네수엘라에서 충지질을 갖고 온다.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 거가 미국으로 가던 게 이제 만약에 줄어들면 또 캐나다께 캐나다는 또 이제 어려워지겠죠.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뭐 중국이나 한국으로 그 거리가 쉬핑 거리가 짧기 때문에 네. 이제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 파이프라인이 또 캐나다 안에 건설이 돼야 돼서 네. 상당히 좀 뭐 단기간에 뭐를 할 수 있는 그 작동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 국제사회에 상당히 이제 비난이 많은데 뭔가 이제 마약 밀매를 명분으로 내었고 석유 개발을 내걸었지만 그 근저에는 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다른 나라의 특히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다.
실제 중국이 이 베네수엘라 석유도 대부분 수입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중국의 중남미의 자금 대출이나 지원이랄까 영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원유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지금 베네수엘라 쪽에서 볼 때는 중국은 엄청난 큰 고객이죠. 그 사실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통계 수치가 부족합니다만은 추정하기로는 베네수엘라 수출 물량의 적게는 절반 이상, 많게는 7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베네수엘라는 뭔가 보면은 5% 미만이에요. 아, 중국 수입 원유 중에서. 중국은 대단한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70% 이상을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베네수엘라는 5%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다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중국이 최근에 그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중남미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중심 허브가 베네수엘라고 금융 지원이라든지 또 자원을 매개로 한 중남미 지역 전체와의 연계 이런 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타겟화했다고 보기보다는 보수적인 효과를 미국이 생각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에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하는 거는 또 별도의 문제가 될 겁니다. 일단 이런 베네수엘라 사태로 중국 외교부는 강도 높게 좀 비난을 하고 나섰잖아요. 미국의 어떤 뭐 이거 패권 경제를 아주 강하게 지금 비난했는데 이게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워낙에 여러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고 반도체 규제라든지 뭐 쉽지 않는 지금 앞길이 아주 쉽지 않은데 이게 앞으로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데 더 갈등을 고조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번 사태가? 제가 뭐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중국이 옛날에 실크로드 2탄으로 나온 1대1로 그 정책에 따라서 남미 쪽에 관심을 갖는데 거기에는 이제 석유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자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 히토르냐 다른 자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나라라 그쪽에 그 거점으로 삼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반대쪽에 있는 경우가 이제 브라질하고 뭐 베네수엘라는 마찬가지고 이 나라가 공이 또 석유 생산량이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연찮게 겹쳐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아마 내심은 다른 전략을 가지고 아마 그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드러나서 보이는 것뿐인 거고 그 이면에는 이제 중국의 앞날을 생각해서 그 뭐 남미를 그 미국에 대한 그 거점을 방해하는 무슨 포스트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뭐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마약 밀매, 석유하고 그다음에 서반구에서 미국이 자기 앞마당에서 절대 이 다른 나라의 어떤 간섭이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 서반구 전략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가 참 궁금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아직 직접적인 시진핑 주석의 입으로 아직 이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았죠. 국가 주석은 대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가 즉각적으로 규탄 성명을 냈었지요. 그 개별 주권 국가의 권리를 침해했다. 또 국제 규범을 어긋나게 했다 하는 측면인데 사실은 그 규탄의 강도로 본다 그러면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셌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현재 국면에서 이제 국제관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중국은 미국의 장단에 바로 춤을 추기보다는 자신의 장단을 맞춰가려는 영향이 클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중국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과의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계속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또 규탄은 규탄대로 외교적 그 용어를 가지고 하고 그래서 아마 실리를 도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중국은요. 당분간은 이 문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아주 그 핵심적인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 석유 산업으로만 본다면 지금 미국의 베네수엘라는 쉐브론이 들어가서 여전히 석유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엑손모빌, 쉐보론 그런 뭐 코노코필립스 그런 데가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쉐브론 혼자 남아서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도 조금 베네수엘라 석유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전에 이제 2007년도 이후에 예. 차베스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친한 그 스페인 계열에 있는 유럽 회사들은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공산 국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뭐 베트남이나 그런 데도 일부 광구를 확보를 했는데 이제 개발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예. 왜냐하면 저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서방 국가 이외의 국가인데 뭐 스페인어를 같이 쓰는 뭐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뭐 랩솔이나 예. 뭐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광권을 가지고 그 투자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네. 이제 전체적인 상황 때문에 뭐 그 국가의 불안정성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개발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네. 과거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많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쉐브론이 남아있고, 아까 이제 국유화 엑슨모빌이라든지 코노코필립스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3대 석유 메이저라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예. 애들이 들어가서 들어갈 함께 이제 수도 있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러려면 이제 그 석유 계약 제도가 아마 정비가 돼야 될 거예요. 계약 제도가. 예,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나라의 자원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할 때는 국가와 계약을 해서 예. 여기에 투자는 누가 하고 거기에서 예. 나오는 물건들은 생산되는 석유는 얼마씩 나눠 가질 건지 그런 네. 계약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아마 정비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 안 그러다가는 이제 또 해외로 전부 그 자산 생산된 거를 또 그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니까 예. 이게 섣불리 뭐 계약을 정상적인 국가라면 섣불리 계약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제도 정비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예. 아마 그 애국의 자본 투자 유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석유 수급 차원에서 본다면, 원유 수급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글로벌의 그 친환경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고 조금 속도가 늦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 추세 환경에 비춰서 석유 수급 예상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이제 지금 당장의 설비들을 줄이는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 또 소비 패턴도 갑자기 바꾸는 게 예. 어려우니까 석유의 쓰임새를 보면 한 70% 이상은 그 연료로 쓰입니다. 연료. 자동차 연료건 다른 연료로 쓰이고 예. 그러면 결국 전기차가 그 자동차 시장을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따라서 석유의 수요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무척 크고요. 예. 그다음에 한 30% 정도는 납사를 이용한 석유화학 제품으로 쓰이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거나 그 살아날 가능성은 크지만 예. 이제 연료로 쓰인 것들은 원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원유 수요가 장기적으로는 예.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뭐 예측되는 거는 2030년, 뭐 35년 이후로는 그 피크를 찍고 서서히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있고 2030년 전후로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2050년에 탄소 중립 계획에 따르면 엄청나게 줄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탄소 중립이 과연 경제성을 감안하면 예. 예상대로 될 수 있을까? 아, 계획대로 될까? 예, 좀 그거에 의구심을 대한 이제 한다 이거죠? 의구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투자에 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예상을 보고 투자를 확 줄이면 나중에 또 생산이 줄기 때문에 갑자기 유가가 폭등할 수 있는 기간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원유 수급, 글로벌 원유 수급 전망을 들어봤고요. 이번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후에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이 중국과 연계해서 대만을 어떻게 할까? 대만을 뭐 어떤 2027년에 침공한다는 이런 설들이 많았는데 예. 중국에 그런 좀 명분을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예, 미국이 뭐 중남미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하니까 아시아에서는 또 중국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금 대만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제 의견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중국은 더 신중할 것이다. 더 신중할 것이다. 예, 왜 뭐 그런가요? 생각이 됩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번에 이제 중국이 분명히 보았거든요. 이 미국이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영국은 유보적인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고 이제 분명히 선을 그었고 네. 나머지 많은 자유주의 그 시장 경제 국가들이 여기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이 사례를 아시아 지역에서 재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중국에 과연 예. 국제사회의 덕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는 이제껏 중국이 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중국이 이게 대단히 능해요. 예. 외국에서 잘못하는 케이스를 보고 거기서 반면교사하는 게 대단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서 신중히 관찰할 거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비용과 그 국제적인 파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사태 관련 원유시장 전망,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박한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